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저는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입니다. 그동안 은퇴스쿨에서 ISA부터 국민연금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무드셀러 선생님과 함께 댓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드셀러 김동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상시 궁금했던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60세 후에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몇 %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이후에도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속 가입을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가입기간 늘어난 만큼의 노령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20년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이라고 치면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게 하나도 안 바뀐다고 쳤을 때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은 보통 연금액이 5% 정도 늘어나니까 가입기간을 늘려서 이제 연금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분은 어떤 분이냐?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은 넘어야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가입기간 다 해봐야 뭐 5년, 7년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금을 못 받으시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을 하셔서 좀 더 내면 되잖아요. 10년을 채우시고 그러면 연금을 받으시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연금을 늘려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는 게 좋냐,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게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10년 가입 기간이 차고도 계속 납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연금 개시 연령까지 많이 하십니다. 보통 1969년도 이후 출생자분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노령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해서 65세까지 정도를 내고 65세부터는 이제 연금을 개시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은 나는 계속 더 납입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는 일단 개시를 하시고 바로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하는 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또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보다는 연기 신청을 하시는 게 이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 정리하면은 가입 기간이 10년 안 되시는 분은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10년을 채운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 연금 개시 연령까지는 이미 계속 가입하면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연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거 이제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댓글인데요.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36%를 더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5년 동안 물가 상승률도 포함이 된 건가요? 조기 수령 5년 하면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분도 증가하지 않나요? 첫 번째 이제 조기 노령연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이제 1964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세부터 노령연금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분이 노령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어요. 최장 5년을 당겨받을 수 있는데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한 6%포인트씩 감액됩니다. 당겨받으면 58세부터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연금이 한 30% 정도 감액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첫 번째 연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그 결정된 금액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상승돼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조기 노령연금 개시한 다음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상승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뒤로 연기해서 받는 걸 우리가 연기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최장 5년 정도까지 뒤로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연기를 할 때는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처럼 36% 증가한다는 말 그 이야기인데, 일단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6% 증가분은 연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고, 매년 또 물가 올라갈 때마다 물가 상승분도 같이 반영돼서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연금을 연기했다가 개시하는 시점이 되면 36%에다가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한 분까지 해서 이제 올라가신다고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관련해서 BGM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첫 영상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의견 반영해서 이후 영상부터는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배경음 없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영상에서 음악을 제외한 영상 버전도 올려놓았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은퇴스쿨 보시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 최대 고민인 건보료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아내는 직장 가입자면 과세 표준액의 반에 대해서 재산 소득을 산정하나요? 일단은 이분 상황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면 본인이 이제 지역 가입자라는 의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럼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양자를 등재하려면 조건이 이제 소득 조건이 있고 재산 조건이 있거든요. 소득은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세는 과세 표준 기준으로 5억 4천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 사이면은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이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이분이 물어보시는 게 주택이 공동명의냐 이거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공동명의고 아내가 직장 가입자면 재산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냐 이걸 물어보신 건데, 일단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자기 지분이 있을 겁니다. 뭐 반반씩 했다 그러면 재산세 과표의 반, 그러니까 절반 부분에 대한 게 뭐 5억 4천이 넘어가느냐, 뭐 9억이 넘어가느냐 그걸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되면 이제 아내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할 수 있고, 만약에 재산가액이 5억 4천이 넘어가고 소득도 2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거는 안 되시겠죠. 그런 거 따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해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을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봐서 건보료도 증가하게 되는지요?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직장에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한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해당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보험료가 책정된다고 해서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근데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게 직장에서 받는 거랑 다르게 또 소득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료를 또 징수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국민연금 수령하는 게 연간 2,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해당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연금소득하고요,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50%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50%만 반영하면 1,250만 원이 되니까, 만약에 연금소득에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뭐 보수월액 보험료만 내는 거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 때문에 건보료가 늘어나느냐 이거를 물어본 건데, 지역가입자가 되시면은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잖아요.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 수령하고 본인이 노령연금 수령하게 되면 그 연금액을 합산해서 거기다가 건보료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적연금이나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50%만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각각 명의 집 두 채에 차가 남편 명의로 세대가 있으시대요. 근데 집 두 채는 과표가 합쳐도 5억 4천이 안 되고 아마 차는 자녀들이 20대라 그 명의를 대신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명의로 된 집에서 반전세로 연간 400만 원 이하로 월세를 받으면 남편 정년 퇴직 후 저는 남편으로부터 피부양자 박탈이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고민해야 되는 게, 피부양자라는 거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신 거 보면 남편이 퇴직하고 나면, 남편이 직장 가입자에서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될 수는 없거든요.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자녀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피부양자 등재를 하려면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이 있는데, 재산 요건은 자산세 과세 표준 기준으로 5억 4천 이하여야 되는데, 뭐 질문해 보시니까 5억 4천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동차가 뭐 세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2월부터는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월세인데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큰데, 그 전에 뭐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이때 소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득은 내가 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벌어들이는 게 비용을 뺀 값이거든요.
그래서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 빼고 소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월세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퇴직인데 25억짜리 자가주택에 살면 건강보험료를 얼마 정도 낼까요? 일단은 이제 지역가입자이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이제 소득하고 재산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최저보험료라는 게 부과됩니다. 이게 19,780원 정도 되거든요. 일단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19,78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재산은 이제 이분은 시가로 한 25억짜리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건보료는 시가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 과세 표준에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가보다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재산세 과표가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는 재산보험료가 22만 8천 원? 그 정도 부과되고요. 재산세 과표가 한 15억 정도 되면 30만 2천 원 정도, 그 다음에 20억 정도 되면 33만 7천 원 정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소득보험료랑 재산보험료를 합친 금액을 이제 납부하시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추가로 부과되는데 그건 이제 자기 건강보험료의 12.95% 정도를 해서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재산 그대로 시가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 과세 표준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표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노후자금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다백을 연금과 IRP에서 모아가고 있는데요. 매달 배당금을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로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노후자금을 모으시는 거고 40대니까 이제 퇴직할 때까지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 남았다고 짧게는 한 10년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 타이거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분배금을 재투자해서 계속해서 사는 거 당연히 복리효과를 키우려면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분배금이 발생하면 거기에 생기는 게 이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운용하는 동안에는 배당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잘 선택하셔서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55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시할 때는 이제 수령할 때는 운용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3.3에서 5.5% 정도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실질적으로 배당 소득세가 15.4%인 거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세금도 절감할 수 있고 노후 자금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생활비에 대한 댓글도 많았는데요. 몇 가지만 좀 읽어보면은 1인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한데 무슨 통계로 노후 자금 저렇게 많이 나올까 싶네요. 50대 후반에 매달 80만 원에 난 살고 있다. 이 사람들 달나라에서 왔나? 제정신들이 아니네. 은퇴 생활비 월 500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각자 자신들 형편에 맞춰서 살면 되지. 500 가지고도 힘든 사람 있습니다. 우리 부부만 살면 500 충분합니다만 자녀 리스크, 부모 부양 리스크, 집집마다 상황마다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왜 500만 원이야?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일단 의견이 팽팽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적정생활비는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 단위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노후생활비가 얼마가 적정하냐라고 할 때 부부 생활비로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 기준으로 한 330만 원이 평균값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합한 건 아닙니다. 질문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은퇴생활비라는 거는 각자가 자기의 생활비가 있는 거지 뭐 평균에 맞춰서 꼭 그만큼 써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노후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현재 주거비를 얼마를 쓰고 있느냐. 보통 아파트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10,000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은퇴 이후에는 어느 정도를 쓸 거냐라고 가늠해 보려면 일단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거냐? 아니면 규모가 작은 집으로 옮길 거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평대에서 20평대로 좀 옮기면 주거비에 관련된 비용들은 조금 더 세이브는 할 수 있으니까 현재 비용도 한번 써보시고 은퇴 후의 변화 상황을 감안해서 줄어든 비용도 한번 써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식비 같은 것들도 가늠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화면에 전체적인 양식지를 하나 써놨는데 뭐 주거비, 식비, 의류비, 뭐 교육비 같은 부분들 항목별로 현재 들어가는 비용과 앞으로 써야 될 돈들을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그걸 써본 다음에 한번 합계를 내보시면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겠네. 그 금액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의 시작은 내가 어느 정도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시고 그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준비하는 데서 좀 시작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SA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개형은 증권사별로 큰 차이는 없는 걸까요? 혜택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개형 ISA 제도가 2021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 제도의 특징은 이제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별 주식, 국내 상장된 개별 주식 거래는 가능한데 다른 ISO에 다르게 예금은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형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증권사별로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뭐 상장된 주식 거래하고 상품 거래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내가 거래할 때 서비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요즘은 뭐 증권사 가서 가입하시는 분보다는 HTS나 MTS로 거래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한테 좀 적합하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찾아볼 필요 있고요. 그 상장된 주식 위에 뭐 다른 상품도 거래해야 되니까 상품 포트폴리오가 충분한지 그런 것 정도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해지 후에 새로 가입하면 가입 한도 금액은 해지 금액 전체가 되는지 아니면 신규처럼 2천만 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ISA를 가입하면 ISA는 한 해에 2천만 원씩 투자할 수 있잖아요. 새로 가입하면 가입한 계좌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과세하는데도 이제 그 계좌, 새로 만든 계좌 기준으로 다시 200만 원이 생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인데요. 비과세 혜택 한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민형 비과세 400만 원인 경우 제가 올해 배당금을 400을 받으면 그에 대한 세금 약 15%에 해당하는 약 60만 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비과세 한도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400에 부과되는 약 15%의 세금 약 60만 원이 비과세 400의 한도에서 차감돼서 비과세 혜택 340이 남아있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 하시는 의도를 저는 알 것 같아요.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과세라는 거는 운용 수익의 전체 금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400만 원을 이제 수령하신 거잖아요. 배당금. 수익이 400만 원이 난 거죠. 그러면 한도 400만 원은 거기서 다 소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살펴보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 은퇴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드셀러가 답변해드립니다.